여러분, 절대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 이걸 보면 보통, 저 사람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만약에 그 화려한 권력의 가면 뒤에 아주 깊숙이 패인 내면의 상처를 감추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진 그 연약한 심리, 바로 상처받은 자아의 구조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그 권위적인 태도가요. 사실은 강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자아가 막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 입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뭐랄까 오래된 흉터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심리 구조를 한번 탐험해 볼까요? 우선 가장 바깥쪽 겉으로 드러나는 건의의 가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권위주의적 성격은 겉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그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1950년대에 나온 고전적인 연구에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9가지 특징을 딱 정리해놨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관습주의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막 굽신거리면서 약자한테는 가차없는 권위주의적 공격성 같은 거요. 겉으로 보면 되게 질서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겉모습을 봤으니 이제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가면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내면의 엔진, 권력의 의지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정신분석학의 대가죠. 카를 융이 이걸 권력 콤플렉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냥 남을 지배하고 싶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면 세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아주 강박적인 충동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는 정말 끝없는 싸움인 셈이죠. 또 다른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걸 좀 다르게 봤어요.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 시소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자기 안에 그 깊은 열등감이라는 무게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남을 막 깎아내려서 자기가 강하다는 반대쪽을 억지로 들어 올리는 거죠. 일종의 유용한 거짓말이랄까요? 진짜 강한 게 아니라 약점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쌓아올린 강함의 성벽에 작은 금이라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안에서 마구 요동치는 불안정한 핵, 바로 깨지기 쉬운 자아의 분노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분노를 터뜨리는 스위치가 바로 자기애적 상처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엄청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유리처럼 약한 사람한테는요,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무시조차도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정말 끔찍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딱 도미노 같아요. 사소한 비판이라는 첫 번째 기폭제가 탁 건드려지면 애써 부풀려 놓은 하지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자아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위협으로 느낀 그 상대를 파괴해서라도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려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 무시무시한 분노는요, 그 뒤에 숨겨진 연약한 감정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패 같은 거예요. 화면 속 겁에 질린 아이들처럼요,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난 가치 없는 존재야 하는 수치심, 결국 모두 날 떠날 거야 하는 그런 공포 같은 깊은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불안과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단단한 꺽줄을 만들어낸 최초의 상처,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러 가보시죠. 유명한 심리치료사 앨리스 밀러가 이런 아이들을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영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재는 우리가 아는 그 똑똑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부모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기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사랑받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맞추는 아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아이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거짓된 나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두 모습이 그 비극적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진짜 감정과 욕구, 그러니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참된 나를 저 깊은 곳에 꾹꾹 눌러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마치 꼭두락시처럼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차가운 톱니바퀴를 가진 거짓된 나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른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썼던 그 가면, 그 생존 전략을요, 다 커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미도 모르게 거의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상처가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끝없이 반복되는 메아리가 되는지 그 경멸의 악순환 고리를 따라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무력했던 아이가 현재의 공격적인 어른이 되는 이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요, 사실 어린 시절에 부모 앞에서 느꼈던 그 끔찍한 무력감과 수치심을 되갚아주려는 시도인 셈이에요. 내가 당했던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거죠. 이게 바로 경멸의 세대 간 전승이라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부모에게 통제당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아이는 살아남으려고 진짜 자기 모습을 억압하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그 고통을 다시 느끼기 싫어서 자기가 당했던 그 경멸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순환은 자신의 자녀에게로 또다시 고스란히 반복되는 거죠. 상처가 상처를 낳는 정말 슬픈 메아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권력을 향한 그 끝없는 갈망이 사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비극의 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어쩌면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